그리고 딱좀 근본적인 이 군대법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계 서열의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뭐 공감하시고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바라보시는 관점도 충분히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풀어갈 것이냐, 평화라는 새로운 개념도 등장을 했고, 또 아까 이제 해체를 얘기하신 정정희 교수님 같은 경우 해체를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 정태석 교수님은 좀 뭐라 그럴까요? 해요체 정도? 해요체 정도의 높임말에서도 너무 이렇게 깍듯하지 않은 이런 쪽으로의 어떤 통합 방안, 그리고 그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실제 퍼져가는 방식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 아까 정주영 교수님은 매우 좀 뭐라 그럴까요?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유통이 될까 큰 그림을 먼저 좀 제시를 해주신 것 같고, 정두식 교수님은 뭐 아예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고, 이정희 선생님은 이제 다양한 시도들과 이런 것이 만나고 모여서 되지 않겠는가라는 식으로 얘기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가지 얘기를 가지고 각자 이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위주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한 말씀 드리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이제 공동육아, 이유학교 이런 데 보면 공동육아를 하는 사람들, 공동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서로 이제 반말로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요. 공동육아. 그럼 애들이 서로 반말을 막 하죠. 문제는 사회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교육할 때 반말투는 나이 든 사람은 이런 데 대해서도 이제 예를 들면 반말투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사회 적응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시도 자체는 아주 혁명적인데 이게 또 이제 이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 내부에서는 반말체가 좋은데 편하게 하는데 외부하고 이제 교류하는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얘가 버릇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장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데, 이제 아까 이제 뭐 유치원 때부터 어쩌고 이런 말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는 뭐 동네에서 나이 관계없이 막 서로 어울려가지고 야 누구야 그러고 놀았거든요. 초등학교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뭐 나이 따지면서 그러진 않은 그런 시대였죠. 80년대 이전에는. 그런데 바로 이제 중학교 때 딱 가면서부터 이제 소멸이 탁 이야기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사범대 교수가 되기도 했고 학교 문제를 하면서 이 학생들에게 평등주의적인 의식을 심어주려면 이거 학교 이게 학년 일찍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이름표 이런 것도 문제다. 이게 교사들이 애들 이름 보면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바꿔야 된다.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관계도 치마 입고 싶은 사람 입고 싫은 사람 바지도 입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되는 거지. 교육이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이 이런 방식으로 이 성차별이나 나이 차별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막 했는데 이제 그게 뭐 물론 잘 먹혀들지는 않죠. 그런데 어쨌든 결국 우리가 제가 뭐 중간에 이제 적절한 수준의 이 존대법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그걸 얘기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이제 이게 좀 반발심이 적은 상태로 수용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좀 찾을 필요가 있다고. 무작정 그냥 아주 뭐 그냥 급진적으로 그냥 서로 반말 쓰자. 물론 이제 친밀한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소규모에서는. 그래서 이제 과도기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여성들 사이에서 주로 많이 그렇게 하죠. 호칭은 언니 하면서 말은 반말로. 근데 남자들은 또 그게 좀 잘 안 돼요. 형 하면서 반말하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관계들을 어떻게 조금씩 바꿔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규모의 관계에서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근데 공식의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게
점진적으로 아까 이제 몇 분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하고 뭐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고 이러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퍼져나가자 하자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도들이 계속 하는 것도 필요하고 사실은 젊은 층 중심으로 그런 게 나타나고 있다고. 요즘 대학생들 과거에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이제 선후배 관계가 약간 단절되면서 새로 만나는 선후배 사이에 옛날처럼 무슨 뭐 이렇게 학년을 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뭐 자연이 뭐야 뭐 이게 뭐 존댓말 써야 되고 이런 식의 문화가 약화되고 있어요. 약화되고 있어요. 한때는 자기 소개하라 그러면 얘 나이에 완전히 소외해서 얘 몇 년생 누굽니다. 빠른 몇 년생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대학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것도 그래서 나이를 따지긴 하는데 이제 점점 나이 얘기는 하지만 서로 쉽게 반말을 못합니다. 거기다가 재수생, 사수생이 있지, 늦게 대학 들어온 친구 있지 이러니까 이거 함부로 뭐 학번 가지고 뭐 어떻게 하기 어려운 과정.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 중에는 어떤 학년에는 분위기가 좀 서먹서먹해. 왜 그러냐면 재수생도 많고 나이 든 학생도 많고 서로 간에 별로 안 친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말을 하기가 편하지 않으니까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나이 든 사람도 막 반말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나이 적은 사람은 뭐 같은 학년인데도 이거 말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불편한 거지. 그런 관계. 이런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문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그냥 알아서 어떻게 해결해라. 이게 막 이 심적인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심적인 비용. 제가 이제 좀 조금 세게 그냥 겁으로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심적인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저는 분명히 뭐 그 외부 세계와 만났을 때 그런 문화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생기는 장벽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고민되겠죠. 다른 선생님 적당한 존댓말을 쓰는 것, 그게 과도기에서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근데 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 과도한 존댓법들이 왜 생기는가라는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대우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차별받지 않고 대우받는 이런 것들을 계속 원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에스컬레이트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존댓법, 어느 정도 존댓법을 쓰는 순간 에스컬레이트 된 것들을 계속 요구하는 이런 분위기가 생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 통일을 하려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부에 다시 문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반말로 가게 되면 그런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이제 학생들하고도 교사하고 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전반부로 이제 반드시 소통 관계 감수성 이 세 가지 분석을 갖고 하는데요. 요거의 이론적 기반은 이제 여성학에서의 그 여성 수다 관찰 여기 있어요. 그 여성 수다가 이제 언어가 다 평어로 된다는 거는 저는 그 충분한 관찰인 것 같지는 않고 그 이제 여성들의 수다 중에서 이제 저는 그 이른바 노동하는 여성들의 수다와 그다음에 제가 아는 그 스카이 팰리스에 사시는 여성들의 수다가 언어적으로나 질적으로 굉장히 다르더라. 이거 꼭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언니 동생이랑 호칭을 자주 사용할 때가 있고 사용할 때 안 할 때가 있고 존대어를 섞을 때가 있고 안 섞을 때가 있고 하는데 보면 거기서 이제 여성학자의 관찰은 그 어가 차별을 많이 당한 사람은 이제 평등한 관계에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욕구가 높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평등한 인정을 해주는가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하게 레이더를 켜고 거기에 반응하는 상태가 돼서 수다는 권력을 가진 사람의 대화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비선형적으로 나열적으로 두서 없는 앞뒤가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몸 소통의 신호가 굉장히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걸로 되고 끊임없는 타협과 협상의 과정이라는 점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에 어떤 사람의 변화를 위한 모임을 하게 될 때 언어작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친밀함이 나에게 자존감을 준다라는 체험을 하게 되면 존대역은 반말이고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를 제공했을 때 그만큼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체험을 하게 되면서 언어를 계속 실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언어를 실험하게 되는 초기 상태를 한두 시간 안에 만들어내게 되면 그 모임의 관계는 상당한 평등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는 호칭과 언어 형식이 별로 중요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언어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는 타인의 언어 작용, 몸 작용 포함해서 내가 존중감을 받는다라는 그리고 그게 평등하게 나눠주고 있다는 사회적 체험이고요. 이 체험이 언어를 형성하는 것이지 언어 약속이 언어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체험은 그런 체험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네. 또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 네, 뭔가 대체적으로 이제 그 반대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경쟁사에서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깎아서 내 자존감을 얻는 제로섬 게임을 해야 되지만 네. 그 경쟁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게 플러스섬 게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을 서로 더해줄수록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쾌감이 생기고요.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니즈 중에 하나인데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때가 나 스스로 인정할 때보다 훨씬 더 쾌감이. 그렇죠. 그래서 이 쾌감이 공유될 때 관계와 언어를 바꾸겠다라는 동기가 생기는 것을 이제 이 연구소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 변화는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관계의 권력이 어떻게 촘촘하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감수성이 훈련되면서 내가 그걸 언어로 달리 표현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그 작은 도움이라도 생길 때 그때 새로운 언어가 실현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사회성이니까. 사회는 찌그러져 갖고 위계투성이지만 그 속에서 성장한 정치는 평등지향적인 것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사회성을 체험으로 치환하게 되면 그게 언어 변화로 연결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저는 대안학교들의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성민 선생님. 네. 저는 이제 그 평어 디자인하고 이제 써야 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된 게 아까 말했던 디자인 학교인데 이 대학에서 저한테 이제 인문학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냥 가르칠 수는 없고 디자인 문제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기에 디자인 이론 공부를 좀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디자인 학교는 다 학생들이 다 현업 그 디자이너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이 제가 원래 있었던 것, 그러니까 인문학의 세계랑 사고 방식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일단 인문학자들은 이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되게 잘해요. 근데 솔루션은 잘 디자인 못해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인문학자들의 모습인데 이 디자이너들은 일단 클라이언트가 일을 맡기면 솔루션이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랑 소통이 안 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소통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지 않고 뭐가 없어서 문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 접근을 할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 솔루션을 자기네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가 있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제 문제의 그 일단 이 해결책을 염두에 두고 문제 근거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그게 그 방식이 저한테 없더라고. 저한테 없는 방식이었어요. 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깨달았어요. 그리고 일기 학생들이랑 이제 처음부터 동아리 활동을 해서 친해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가 평소에 이제 한 10몇 년을 사실 평화에 대한 꿈을 꿨었는데 여기 적용하면 되겠다 했는데
너무 금방 적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금방 적응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업에 퍼뜨렸어요.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평어를 쓰기 시작하고 2기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2기 학생들한테도 자기네들이 퍼뜨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되는 거구나. 그때 그런 걸 깨달은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평어의 활성화 관련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저는 평어가 도입이 되면 그걸 문제의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문제의 시작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계의 눈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위계의 눈에 갇혀 있어요. 평등을 원한다고 하지만 항상 위계적인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평등의 관점을 갖게 되면 예를 들면 문학 같은 걸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이제 제인 오스틴의 소설에는 대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국 소설에서 그런 대화를 본 적이 없어요. 되게 아름다운 대화들이지. 전개가 돼요. 물론 거기도 뭐 위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름다운 대화가 이제 등장하는 그런 문화가 왜 쟤네들은 우리는 없을까? 예를 들면 아니면 더 오래된 문제도 있고 왜 한국에는 쟤네들은 철학자가 없지? 그런 문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새롭게 보이면서 그게 이제 제가 말한 그거니까 문제의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너무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김선우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저 책에 추천사를 써준게 했는데 저 책을 읽고는 뭐라 하냐면 평어문학을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평어를 쓰기 시작하면 존댓말에 이어서 갇혔던 욕망이 태어나요. 뭐냐면 말을 좀 아름답게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반말에서는 우리가 쓰는 은유가 기껏해 욕이거든요. 무슨 새끼 이런 욕들을 쓰는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하자면 반말이 평어로 올라가는 걸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이 문화인데 우리는 그동안 그걸 존댓말이라는 게 다 치고 가로막아가지고 말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게 그리고 야망을 못 가져본 거죠. 왜냐면 존댓말 쓰면 되니까 그럼 뭐 중간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문학 쪽에서 이제 그런 평어 문학 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화도 되게 아름답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화 들어보면 재미없어요. 영화 같은 거 봐도 너무 많이 고치고 얼마 전에 제가 영 쉘든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미드를 보는데 그러니까 좀 거짓말 못하면 50분 이상이 다 농담이 쟤는 말을 저렇게 재미나게 하고 사는구나. 은유도 정말 많아요. 걔네는 숱하게 이제 은유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부정적인 관점에서 소극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얼마큼 불평등하게 살았느냐 를 초점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평등을 지향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평어를 만들었을 때 양앙 그런 거 안 했어요. 우리도 좀 보급 문화를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급 문학도 만들고 대화도 좀 보급스럽게 재미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말이 매력적이 되면 이제 평화의 확산가 가면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면 옆에서 되게 매력적이고 즐거운 말을 하면서 살아요.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저는 당연히 커질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학살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저항감도 있을 거고 자칫하면 그건 전체주의적인 발상할 수 안 되니까 마치 봄이 되면 꽃이 피잖아요. 그럼 차별이 이제 꽃 하나 두 개 나오다가 어느 순간 싹 퍼지잖아요. 식물들도 하는 그런 방법을 저는 인간들도 사용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신 교수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근데 사실은 언어는 개인이 바꾸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의 이면에 무엇이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진짜 출발한다. 그러니까 존댓말과 반말이 있는 건 당연한 거야가 아니라 언어라는 게 원래 너무나 일상적인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수성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어 감수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감수성을 가지려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서 감수성을 가지고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알려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게 문제의식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마 오늘 자담에도 그런 출발되지 않을까
우리가 개인이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동의를 해야 하는데 바꿔 이런다고 동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이끌어지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게 언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어떤 동기들을 우리가 이런 새로운 질문들을 통해서 내 언어가 지금 잘 쓰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그 과거의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잘 담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언어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물려줄 것인지 이런 언어가 가지고 있는 사용적인 어떤 측면 그러니까 어떤 사용력에서 어떤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왜 그런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섬세하게 살피고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사용법을 익혀가 보자. 그리고 사실은 뭐 경험적으로도 많이 아시겠지만 뭐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문제를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 감수성을 생각한 사람들이 문제를 계속 던지면 그 문제를 처음에는 거부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자꾸 되새기면서 왜냐면 언어는 일상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목소리들을 사실은 계속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저도 그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는데 지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뭐 정동현 교수님하고 정세식 교수님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저는 이제 있어요. 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것은 언어에서 왜 존대법을 문제 삼는 이유는 결국은 소통을 해방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곧 인간관계를 해방시키는 서열관계에 갇혀있게 하는 중요한 어떤 장치가 바로 존대법인데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세대 간의 소통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장벽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가 특히 세대 문제에 민감해요. 무슨 세대 같고 너도 세대 같고 뭐 문제가 나오면은 뭐 무슨 386 세대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세대만의 문제는 아닌데 왜 그렇게 사고하도록 만드느냐? 지금 우리 서열주의 중에 중요한 하나의 서열이 나이 서열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서열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서열주의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방식이 존대법을 해체하는 길이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체할 것인지는 점점 이제 좀 더 합의해 나가고 또 그런 논의가 점점 확산돼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해방의 효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하는 서열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인간관계를 더 넓히고 소통을 넓힐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저는 그 출발이 어떻게 시작이 될까에 대해서 물론 이성민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차분한 실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는 방안들이 있겠고 그렇지만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공감하고 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시국선언 같은 게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도 얼핏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존대법이라는 것이 한글문화연대 누리집에 보면은 그 존대법 예전에 저희가 작성했던 존대법 관련된 잘못된 존대법 관련된 그런 글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게 높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존대법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뭔가 고민을 하고 어느 것이 옳은가 내가 옳은가 네가 옳은가 이거를 따지기 위한 어떤 잣대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게 이 문제가 우리가 뭐 존대법 관련해서 그 누리집의 게시물 조회수 올라가는 것을 좋아할 일이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열이 공고화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소통이 두절되고 있다는 그런 점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조금씩 이제부터는 좀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좀 더 구체화될 부분들 뭐 사례들도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이런 이야기는 뭐
사회적인 어떤 관심사 중에 주요한 관심사. 옛날 같으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거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잘라버렸을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이제는 사람들이 좀 고민해볼 만한 그런 계기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어떻게 장철 기자님 이런 글로 네. 자, 그럼 오늘 다른 분들 혹시 뭐 나 한마디 꼭 해야겠어요라는 분 있으면 하셔도 좋긴 합니다. 장 기자님도 한 말씀 하시죠. 짧게라도. 아니 뭐 글로 하시겠다고 그래서 아니 오늘 다들 한 너무, 말씀씩 하시죠. 너무 좋은 얘기,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를 많이 안 다룬 거에 대한 약간의 반성도 하면서 제 책을 읽으셨죠? 네. 읽었는데 안 다룰 수가 없었을 텐데. 앞으로 신정 교수님 책도 좀 기대가 됩니다. 제 책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자면은 이것으로 한 마치겠습니다. 말씀씩 하시면 안 될까요? 듣고 싶은데요. 우리 시간대 동건 잘 들었고요. 저도 뭐 제가 2002년 월드컵 세대라서 히딩크 그거 좋아하거든요. 이천수 밥 먹 홍보 요새 이천수 씨가 하는 명보야 밥 먹자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에요. 명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막 하는 게 엄청 예쁘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존댓말이나 높임말이 가져주는 어떤 안정감 이런 틀 같은 거 사실 있긴 하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 끌어주고 어린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배우면서 존경심 갖고 이런 식의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소통에 방해가 된다 그것도 저도 공감은 하지만 그런 틀 같은 게 없어지면서 나오는 그런 사실 저 이거 얘기 들으면서 저는 옛날에 막 대학교 때 6.8혁명 이런 게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막 교수님들 교수라고 안 부르고 이름 부르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게 되게 부정적인 모습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 이런 높임말, 존댓말 이런 게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아니면 있어도 좋은 점이 더 많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존댓말 반말 문제를 예를 들면 이념적인 운동으로 가져가면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 자발적인 활동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당연히 존댓말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존댓말이 나중에 남겠죠. 그런데 지금의 기능이 아니라 다른 기능으로 활용이 되겠죠. 사용법을 달리하는 그리고 사용의 기준이나 영역. 단체가 아니라 개인적 관계에서 우리가 존댓말 쓰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 안 쓰고 그냥 저 사람이랑 계속 존댓말 써야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존댓말이 유용하죠, 하지만. 차별인데요. 머리 아파지는데. 자, 네, 뭐 청년의 이야기를 그것으로 마무리하고. 네, 자 오늘 이 자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디프리를 가실 수 있는 분들